저희가 두 분 나오신다고 SBS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시청자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핵심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에게 가는 질문일까요? 이준석 대표님, 두 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 징병제에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하태경 의원 등이 예전에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 것을 이제 언급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군에 복무하려면은 지원병으로 해서 부사관 이상의 직위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뭐 성별이나 이런 거 차이 없이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시험에서 4.5점 더 맞는 사람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2년 가까이 복무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대해 주는 것은 매우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도 원한다면은 1년 반 정도의 단기 복무로 군 가산점 받을 수 있게 여성 희망 복무제를 이제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군 제대를 하신 분들에게 제대군인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거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저희 대선 후보는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국민의힘 또 내부가 정리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2030 젊은 세대들은 또 구직난을 겪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최근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이제 안 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처음에 취득하고 훈련된 인력들이 별다른 어떤 그 이적료 없이 바로 이제 대기업으로 속도 말해 빨려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한 인재에 대해 가지고는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의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중소기업의 어쨌든 근로자들에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가 원래 어느 곳이든지 뭐 프로야구 팀도 그렇지만 팜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런 관계가 설정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중소기업이 겨우 이제 처음에 그 직업 훈련을 시켜놨더니만은 대기업이 나중에 더 나은 처우로 무조건 땡겨가는 형태. 그리고 중소기업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재를 빼앗기는 형태로는 이 건강한 협력 관계가 생기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원래 프로그래머니까 지금 IT 업계나 이런 곳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 이런 분들의 어쨌든 카르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정원 조정이라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이런 대학 정원 조정이라든지 학과별 정원 조정이나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는 것이 이거는 지금 당장 대선 후보들이 결심해도 사회적으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늦으면 저희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답변,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해결되셨는지요? 이번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시청자분들은 어떤 질문 던지셨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고 상당 부분 해냈는데 여전히 검찰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공수처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막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수처가 되면은 황교안 대표께서 캐시타퍼가 된다, SS 친위대가 된다.
아니 지금 게시타포 검사 25명 주고 게시타포가 그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2,500명이 넘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검사들을 상대로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걸 균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드디어 이 현직 검사의 불법 행위를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네. 경찰이 이제 수사의 주체가 된 것은 발전이고요. 이게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저는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돼야 된다 보는데 그건 좀 더 이런 공감대를 축적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자신들의 기관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 3검 1경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유승민 의원이. 자기 경은 경찰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다. 3명이 검사 아닙니까? 예. 아니 검사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검찰권이 어떻게 종속될지 정말 지금은요. 검사들이 생리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정서적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견제 균형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러한 개혁은 끊임없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송영길 대표가 많이 천착한 분야일 것 같은데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남북 관계는 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고 북한은 저희한테 이중적 존재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통합해야 될 한민족 한핏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어떤 침략에도 우리가 막아야 될 국가 안보에 대한 수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집행하도록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만 주적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멸공 통일, 처부셔야 될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무력 통일하자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적이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아무튼 북은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체제 위협적인 측면은 국가보안법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합의 대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예외를 인정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답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공통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번 대선 전국의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별 5개 가운데 몇 개 주시겠습니까? 2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 주 4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전국적으로 나가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주 4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구조나 부가가치 구조, 중소기업 구조가 돼 있냐는 돌이켜봐야 될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로 58, 40시간 플러스 12시간 네. 우리가 해서 52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다고 중소기업에서 난리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 근로자 같은 걸 적용해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이게 분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4일제 장기적 목표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 4일째 하면은 그 생산 감소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효율을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하거든요. 그게 쉬운 얘기냐는 거죠. 저희가 주 5일째 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얘기하는데 주 5일째는 주 6일째에서 5일째로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5일째에서 5일째 정도로 간 겁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어쨌든 노동시간 감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주 5일째에서 주 4일째 가는 건 20%의 노동시간 감소입니다. 그럼 생산효율을 20% 올린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 같이 뭐 변호사하고 아니면 시장하면서 결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장을 더 빨리 찍으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의 생산성을 20%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또 불가능한 일인지 잘 알고 계세요. 아니 뭐 전기를 260V로 올리면 기계가 빨리 도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안 없이 막연하게 주 4일째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부 화이트 칼라층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층 이런 쪽에는 소구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분들은
20% 소득 감소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양극화를 가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별 5개 만점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기본 점수 한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예. 이유는요?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입니까? 예, 예. 예. 몇 점 만점에 3점? 특별히 5점 이유는 만점에. 예? 5점 만점. 별 5개 가운데 3개 주신다고 했는데 5점 만점에 3점. 예. 기본 점수만 주시겠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저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저한테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평가라 그러면 신나게 할 텐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별 5개 가운데 몇 개 주시겠습니까? 저는 점수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예.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외부 경제 지표는 정말 큰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크타트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수출부터 시작해서 세계 6대 군사 강국과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 뭐 해운 산업, 조선 산업 이런 데 발전을 시켜냈고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았는데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양극화 지표라든지 자살률, 저출산, 노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과제죠. 우리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별 3개보다는 더 주시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아니, 5개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아무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나라가 거의 그냥 거덜날 뻔한 거를 알겠습니다.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대표 측에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바쁘셔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사진을 직접 고르지는 못하시고 우리 작가들과 아마 협의를 해서 예. 사진을 좀 골랐던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도 역시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진들 보시면은 두 분 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 사진부터 볼까요? 송 대표님 저 사진 기억나시죠? 예, 좀 마음 아팠던 일인데요. 그 여수의 그 특성 그 해사고등학교인가요? 거기 홍정훈 군이 그 실습생으로 네. 요트 밑에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따개비를 따라는 그 일을 이렇게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잠수를 시켜서 실습 교육이라는 이유로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홍정훈 군이 제대로 이 수영도 못해서 폐도 약하고 그랬다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사진 그 배 사진 없습니까? 네네. 준비가 돼 있죠. 예, 보면 실습을 한다는 이유로 민간업자한테 위탁 교육을 시키면 그냥 노동력으로 착취합니다. 그냥 배도 하는 일만 시키다가 그냥 사고 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실습 교육 목적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400억 넘는 예산을 제가 확보해서 인천 해사고등학교 실습선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입니까? 저 사진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가 윤해 부총리한테 강력히 그걸 요청했고 우리가 이번에 의료노조도 파업을 했지만 간호사들이요. 교육용 전담 간호사가 별도로 있어야지 일하시는 간호사한테 신참 간호사들 교육시키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못합니다.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만을 담당하는 그 간호 인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과 연관돼 있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우리 특성고등학교가 한 500여 개 특성고등학교들이 있는데 다 이런 실습용 별도의 기자재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으로는 안 된다. 이건 노동적 착취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네. 저 사진을 송영길 대표 측에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마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좀 아프면서도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예, 예전에 이제 김포에서 저희 이제 택배 대리점주 분께서 네. 어쨌든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택배 대리점주 그리고 택배 노조원 둘 다 사실은 어떤 위치에서는 의이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서는 갑이기도 한 상황인데 이 두 집단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택배 하시는 분들 한 건 한 건 수수료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달라지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대리점을 관리하냐 아냐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까 있어 가지고 다투는 모습.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갈등이 많다. 처음에 시작된 취지라는 거는 택배 노조원 분들도 노조로서의 어떤 권리를 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의로서 이렇게 만든 것이었지만은 그 권한이 때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꼭 좋지만 않은 방향으로 사용된 걸 보면서 저는 참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노사 갈등 또는 노노 갈등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치권이 더 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다음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일까요? 예,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 당대표 되고 나서 대변인을 제가 뽑는데 토론 배틀에서 뽑겠다고 했던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당대표 되면은 인사권이 엄청 많거든요. 송영길 대표님도 많이 행사하셨겠지만은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 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지명할 수 있는 자리에 특히 대변인이냐 그러면은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인데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개해서 뽑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대변인 자리에 지원하신 분들이 564명, 네 자리에. 그러니까 141대 1을 기록했는데 이걸 보면 좀 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방선거 때도 한번 공천개혁 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그 지방선거 공천개혁 관련해서 저희 당원 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국민의힘에는 이제 능력 있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불공정한 경선 없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 두 대표님이 대표가 된 이후에 기억에 남는 순간을 사진으로 좀 선택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두 분 다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서 가슴 아파하는 그 사진을 골라주셨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재미있을 수 있고 또 조금은 두 대표님의 기발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만약에라는 코너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이준석입니다.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네, 조항조 씨의 만약에라는 노래가 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 만약에 뭐 영상이 참 많이 나갔어요. 송영길 대표 내가 학생 운동을 안 했더라면 또 내가 만약 국민의힘 대표라면 또 이준석 대표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뭐 다른 정치인의 수행 비서였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내가 국민의힘 대표라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를 군기를 딱 잡아서 좀 말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 대표를 완전히 뭐 원내대표가 무시를 하고 제대로 뭐 당 대표 합의에도 집행이 안 되고 화가 나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님 같은 이런 새로운 이 보수 야당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내부가 아직도 이 구시대적인 게 많아서 확 좀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대표라면 김기현 원내대표 군기를 잡겠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대표라면 이재명 후보 군기 잡아야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재명 리스크 상당할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 후보 아까 말했듯이 조율 안 된 정책 들고 나가가지고 성남시장 할 때처럼 그냥 툭툭 던지고 돈 쓰는 일 얘기하고 후보 효과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후보 발언 통제를 잘해야 돼요. 그런 후보가 결정된다면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뭐 여야의 대선 주자나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 중에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내 경험 있고 행정 경험이 있으신 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차시는 분이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 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당 대표라면 예, 여러분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 예. 만약에 예. 이준석 대표에게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분을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의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과거에 저희가 잘못했던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당에 오실 수도 있었던 분들,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셨고 또 지역적으로도 또 대구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은 꼭 영입하고 싶다. 기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 민주당의 젊은 인재풀이 상당히 좀 탐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제가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거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은, 민주당 그래도 당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또 당에서 그 계속 키워왔던 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동학 최고위원도 송혜 대표께서 최고위원 임명하셨지만은, 그랬죠.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저랑 계속 교류하면서 저랑 뭐 다른 생각도 있지만은 서로 신뢰관계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하고 싶다라는 신뢰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빼오고 싶습니다. 상황만 되면.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장경태 의원 거론하셨고요.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야, 이분은 내가 진짜 탐난다, 데리고 오고 싶다 생각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탐이 납니다. 사실 꼭 데려오고 싶은데. 예. 그리고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님하고 제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라크 전에 같이 그 파병 전에 바그다드에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당으로 오실 뻔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잘 좀 준비가 부족해서 못 오셨는데, 대단히 좀 합리적인 분이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분이고, 우리 뭐 다른 잘 또 어떻게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은 또 뒷얘기를 전해주시네요. 노무현 정부 때 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닐까 싶네요. 그때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가 좀 그럴 뻔했고, 사실 주호영 의원님도 제가 모시려고 정말 대구까지 가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 그건 최고 난이도 같은데. 참 어려웠습니다. 이건 최고 난이도 같습니다. 예, 과거 정부 때 원희룡 의원도 사실 원희룡 오세훈도 제가 모시려고 엄청 뛰어다녔어요. 근데 양쪽에 협상하다가 지역 처음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말이죠. 그렇죠. 우리 당으로 영입 오려고. 근데 이제 이해창 대표가 저기 양천구 준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렸고, 오세훈 후보도 성동구를 달라 그러는데 그때 임종석 그 지역구로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송파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강남 준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죠. 아,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건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또 확인하는 답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이렇게 훌륭한 저희 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민주당 색깔을 이렇게 칠해버리시네요. 갑자기. 제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정치 입문 경위는 저도 좀 들어서 아는데 송영길 대표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차별을 했으니까. 예, 저도 직접 두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대표가 상대당이 어떤 의원들, 어떤 정치인들을 좋아하는지, 이게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상대당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대표와의 이른바 송이 대첩,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중간 광고 보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맞수 토론, 이른바 송이 대첩 2탄 현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상징 색깔 넥타이 하고 오셨죠? 네.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과 비슷한 색깔 하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중간색인 보라색으로 오늘 했습니다. 두 대표님을 잘 합쳐서 우리 국민 시청자분들께 정말 우리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보라색 넥타이를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송영길 대표님?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워낙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서로 또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런 민주적 토론이 자주 됐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간에도 국민들께서 왜 싸우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 국민들 앞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아니라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야당 후보님이 이제 선정되겠지만 두 분이 좀 후보들이 정책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검 가지고 계속 그런데 서로 막 검찰 수사 가지고 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결정해야 될 후보들 토론이 무슨 범죄 수사 경연대 무슨 검찰총장 선출대회로 나는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오늘 송이대첩 2탄 어떠셨어요? 저희가 송 대표님이랑 제가 이제 당대표가 서로 된 이후에 저희가 그래도 언론중재법 같이 극한의 대립 같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강행처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가 대표되고 난 뒤에 그래도 여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보답하는 의미로 저는 앞으로 제가 야당 대표하면서도 머리 안 깎고 단식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강행처리라든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은 안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참 꼭 하나 좀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합의했던 그 원외위원장들 예. 지구당은 부활 안 되더라도 지역 사무실이라도 예. 합법적으로 하도록 좀 합의를 합시다. 그는 원내대표로 그래서 왜 장악을 못 하냐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네. 제외 동포들에 의한 우편 투표 하자고요. 그 부분은 아까 그 두 저희도 가지. 합의가 됐는데 정개특위하면 이제 산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개특위 열면 한 번에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원포인트로 그것만 하자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 원내대표님을 좀 잘 설득해서 좀 우리가 합의하면 좀 실행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잘 통합니다. 김기현 대표님이랑.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송이대첩 2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들으면서 앞으로 있게 될 대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도 이런 수준과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좋은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두 대표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그란 지구 어딘가 똑같은 하늘 아래 아파도 해맑게 웃는 내 친구가 있네요. 이게 대한민국 가수 정말 유명 가수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배우 박신양 씨도 포함돼 있었던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제가 중간에 이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줘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줘요. 우리 정치가 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돼서 두 주요 정당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국민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이라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송이대첩 2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